예전부터 세계 각지에는 그리스의 판크라티온과 동남아의 무에타이를 비롯해 다양한 무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무술은 아마 중국의 무술일 겁니다. 먼 옛날 중국에서는 여러 숨은 고수들이 자기만의 무술을 구사하면서 무림을 누볐습니다. 비록 역사의 전면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무공을 연마하고 서로 혈투를 벌였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림에는 여러 문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크게 정파와 사파로 나뉘었습니다. 대체로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정파는 예절과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악에 맞섰습니다. 대표적인 정파로는 수장격인 소림사, 그리고 도가 계열의 문파인 무당파와 화산파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지들만 모인 문파인 개방과 여자들로만 구성된 아미파가 대표적인 정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집단을 일반적으로 사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규율이나 윤리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사용하는 등 온갖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모두가 혐오하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각 문파를 대표하는 고수들이 모여서 어느 문파가 가장 강한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 무술대회는 최종 승자만 남을 때까지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에 참여한 모두가 각 문파의 자존심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치열한 혈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가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대개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고수를 물리친 한 인물이 무림의 제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손오공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무협지에 등장하는 여러 문파 또한 소림사를 제외하고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무협지 세계관 대부분은 사조 영웅문과 의천도룡기를 쓴 김용이라는 작가가 정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양의 톨킨이라 불립니다. 김용이 쓴 무협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무술하면 무협지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무술의 역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술의 역사에 대한 자료와 서적도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리프레시 킥복싱의 김경동 관장님을 만나 무술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됐고 관장님의 소개로 만난 최영민 실장님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특히 최영민 실장님이 진행한 쇼 불량 헬스에서 다룬 내용이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무술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공수도와 유도, 태권도, 그리고 주짓수와 UFC의 창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무술 전문가가 아니며 영상 내용 대부분을 최영민 실장님의 지식에 의존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무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무술의 실제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야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협지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오랜 세월에 거쳐 여러 문파가 생겨났습니다. 중국 무술의 특징은 전쟁과 살상보다는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심미적이고 철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무술은 흔히 북파 무술과 남파 무술로 나뉘는데 양자강을 경계로 양자강 북쪽의 무술을 북파 무술, 그리고 남쪽의 무술을 남파 무술이라 부릅니다. 북파 무술과 남파 무술은 다른 나라 무술로 보일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남권 북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쪽은 주먹을 많이 사용하고 북쪽에는 발로 차는 기술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북쪽 무술은 일반적으로 동작이 크고 경쾌한 반면에 남쪽 무술은 동작이 작고 무게중심이 낮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북파 무술로는 팔괘장과 태극권이 있고 남파 무술을 대표하는 무술로는 홍가권과 체리불권, 그리고 영춘권이 있습니다. 북파 무술인 팔괘장과 태극권은 특유의 느릿느릿하고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으로 알려졌지만 원래 실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남파 무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춘권입니다. 이는 연문이라는 영화 덕분인데 연문은 또 이소룡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영춘권은 특이하게도 엄영춘이라는 여자가 창시한 무술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장군이 엄영춘에게 청혼했는데 엄영춘이 거절하자 장군은 자신과 싸워서 이기며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무척이나 싫었던 엄영춘은 짧은 시간에 영춘권을 창시해 장군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처음에 영춘권은 큰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후 앞에서도 언급한 연문 덕분에 본격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연문은 어렸을 때 허약한 몸을 단련하기 위해 영춘권을 배웠다고 합니다. 연문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고향을 떠나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춘권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물론 연문 본인은 영화에서 보여준 것만큼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소룡을 통해 영춘권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이 이소룡이 창시하게 되는 절권도는 영춘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실전용에 가깝고 영춘권뿐 아니라 최리불권과 홍과권에서 쓰는 기술까지 모두 섞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파무술의 주류는 영춘권이라기보다는 홍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춘권은 수업료가 비싸서 초기에는 부잣집 자제들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홍과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실전에서도 유용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과권은 또 혁명투사들이 연마하는 무술로 명성이 높아서 중국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홍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청나라 말기에 활약한 황비용이 있습니다. 황비용은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명성만큼이나 특별한 무용담이 없어서 과대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난파무술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나아가 세계 무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난파무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무술로는 일본의 가라테가 있습니다. 가라테는 공수도라고도 불리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라테라 부르겠습니다. 가라테는 유도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무술로 가라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을 뿐 정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이야기가 가장 정설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 옛날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는 류큐 왕국이 있었습니다. 류큐는 일본과는 다른 나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과의 조공 무역으로 문명을 꽃피우던 왕국이었습니다. 힘이 약했던 류큐 왕국은 1609년 일본의 사스마번의 공격을 받아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청나라와의 교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역으로 생긴 이윤 대부분을 사스마번이 수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약 100년이 흐른 1756년 청나라가 보낸 사신이 류큐에 도착했습니다. 사신과 함께 그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한 명이 따라왔는데 그의 이름이 공상군이었습니다. 그 공상군은 류큐 사람들에게 조합술이라는 무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상군은 류큐와 가까운 복권성이나 광동성에서 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상군이 전파했다고 알려진 조합술도 난파무술의 일종이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류큐 무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무술은 가라테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라테가 생겨난 유력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대표한 무술인 가라테가 중국 무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은 지금까지도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라테가 오키나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토착 무술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떻게든 중국의 무술이 가라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라테는 원래 당수라고 불렸는데 이는 중국 당나라 무술이라는 뜻입니다. 사스마번의 속국으로 전락한 오키나와는 이후 300년 동안이나 일본에 의해 수탈을 당했습니다. 무술을 수련하다가 걸리면 사형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숨어서 가라테를 연마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어서 가라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라테는 누구나 단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가라테는 지역별로 다른 유파로 발전해 슈리대, 나아대, 그리고 도마리대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가라테는 이후에 세계적인 무술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라테를 보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후나코시 기친을 들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1868년 후나코시 기친이 조사나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라테를 익혔던 이유도 그의 몸이 허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수련 끝에 가라테 고수로 거듭난 그는 이 오키나와 전역을 돌면서 가라테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성을 얻은 후나코시 기치는 일본 본토에까지 초청돼 가라테를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라테는 일본인들에게 생소한 무술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본토에는 유술이라는 무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유술은 무사들이 전장에서 싸우기 위해 발달한 무술로 무기가 없을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관절을 꺾는 기술이었습니다. 반면에 갑옷을 때리는 건 비효율적이어서 타격 기술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봤을 때 타격 기술이 많았던 가라테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나코시 기치네 시연은 대성공이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연을 마친 후나코시 기치는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그가 계속 일본에 남아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는 바로 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노 지고로였습니다. 가노 지고로는 유도를 창시했을 뿐 아니라 도복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력에 따라 다른 색의 띠가 주어지는 승급제를 처음 만든 것도 가노 지고로였습니다. 가노 지고로가 도입한 도복과 승급 시스템은 이후 세계 여러 무술과 도장에까지 퍼졌습니다. 얼마 후 가라테에서도 도복과 다른 색의 띠를 착용한 걸 보면 이때 후나코시 기친도 가노 지고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노 지고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0년에 태어난 가노 지고로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 치고도 체격이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왕따를 당했는데 이 때문에 작은 체격으로도 더 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유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술을 가르치는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종류의 유술을 배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전장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려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인 유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유술은 오늘 말로 하면 그래플링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17세기 기록을 보면 유술의 유파가 무려 179개나 됐다고 합니다. 유술을 일본 말로 하면 주짓수라고 하는데 주짓수는 오늘날 최강의 무술로 평가받는 주짓수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레이시 가문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노 지고로는 계속해서 유술을 연마했고 1879년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그의 앞에서 유술을 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가노 지고로는 자기가 배운 복잡 다양한 유술 중에서 유용한 것만을 취합해 자기만의 기술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었고 인격 수양을 표방하는 무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도의 탄생이었습니다. 1882년 가노 지고로는 최초로 유도 도장을 만들고는 도장 이름을 강도관이라 지었습니다. 이 당시 가노 지고로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도관은 가노 지고로의 사업 능력과 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승급제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도관의 수련생들은 꾸준히 늘어나서 짧은 시간에 관원의 수가 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가노 지고로의 신체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도관에는 강도관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노 지고로의 제자였지만 기량에서는 오히려 스승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사이고 시노라는 제자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도관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8년 강도관 유도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전국 유술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강도관은 여러 유술 유파 중에서도 맹주 역할을 하고 있던 도츠가 양심류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도츠가 양심류는 최강의 유술 유파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이 질 거라고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강도관 4대 천왕 중 한 명이었던 사이고 시로가 야마 아라시라는 기술 하나로 양심류의 모든 고수들을 차례차례 격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 이후로 강도관 유도는 그야말로 일본 무도계의 주류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이고 시로는 키가 153cm 정도로 일본인 중에서도 단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노 지고로는 사이고 시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보다 강한 인간을 지금껏 본 일이 없다. 이따금 다른 유파의 고수들이 강도관을 찾아와 결투를 신청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이고 시로의 옷깃도 못 잡아보고 날아가서 땅바닥에 처박혔다고 합니다. 사이고 시로는 또 행패를 부리던 이스트레이크라는 영국 사람을 길바닥에서 한판 업어치기로 졸도시켰는데 이 일이 신문에 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이고 시로의 활약으로 강도관 유도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도의 창시자 가노 지고로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가노 지고로의 후원을 받아 일본에 정착하는 후나코시 기치는 일본 본토에서 가라테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가라테는 그때까지 중국색이 물씬 느껴지는 당수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중국풍의 이름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나코시 기치는 당수도에서 공수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수를 일본말로 하면 가라테입니다. 후나코시 기치는 또 중국풍의 동작 이름까지 모두 일본풍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후나코시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가라테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라테를 보급했습니다.
가라테는 점차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후나코시 기친의 가라테는 송도관 가라테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키나와 입장에서 봤을 때 후나코시 기친은 오키나와의 혼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였던 것이었습니다. 후나코시 기친의 송도관 가라테가 가라테의 주류가 되자 이를 시기한 오키나와의 여러 고수들이 그에게 도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송도관 가라테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위한 무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파가 도전해오면 질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오키나와에서 올라온 모토부 초기라는 사람이 후나코시 기친을 찾아와 결투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토부 초기는 오키나와의 왕족 출신으로 가라테 고수였습니다. 그도 후나코시 기친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 와 가라테 도장을 열었지만 가르치는 데 소질이 없어서였는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실력도 훨씬 미치라 생각한 후나코시 기친이 유명세를 얻자 이를 시기한 모토부 초기가 그에게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모토부 초기가 송도관 도장에 찾아오자 후나코시 기친은 도전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시합에서는 모토부 초기가 간단히 승리했습니다. 후나코시 기친의 손목을 꺾어서 그를 땅바닥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후나코시 기친은 재빨리 일어나 재시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토부 초이가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시합에서도 땅바닥에 내팽겨진 후에야 후나코시 기친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후나코시 기친은 모토부 초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송도관 가라테는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조선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송도관 가라테를 배웠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도장을 내면서 만들어낸 것이 태권도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들은 초기 태권도의 기술이 가라테와 비슷하며 태권도가 꽤 오랫동안 가라테 이전 이름인 당수라고 불렸던 걸 지적합니다. 태권도 원로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태권도가 태경과 고대 무술인 수박에서 유래된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 홈페이지에는 태권도의 역사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권도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복잡한 문화 저변의 양상이 얽혀있다. 현대 태권도의 형성 과정은 가깝게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중국 무술과 오키나와의 공수도가 도입되었고 한국의 전통 무예의 택견이 결부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한국 무예 문화의 풍토나 배경에서 외래 무예를 수용하여 토착화된 주요 사례이다. 다시 말해 가라테가 태권도에 영향을 준 건 인정하지만 그 뿌리는 택견 같은 한국의 전통 무술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후나코시 기친 이야기로 돌아가면 후나코시 기친과 송도관의 도전장을 낸 이는 모토부 초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또 다른 고수인 미야기 초준이 일본에 상륙한 것이었습니다. 후나코시 기친의 송도관 가라테가 오키나와 북부에서 연마하던 슈리대를 기반으로 했다며 미야기 초준의 가라테는 오키나와 수도에서 연마하던 무술인 나하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중국 남부로 무술 여행을 다녀온 미야기 초준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미한 강유류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유류는 중국 무술의 색채가 강하다고 합니다. 미야기 초준은 후나코시 기친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와 가라테를 보급했습니다. 이때 후나코시 기친이 게이오 대학에 정착한 반면에 미야기 초준은 라이벌 격인 와세다 대학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고전처럼 게이오 대학의 송도관과 와세다 대학의 강유류가 한번 시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야기 초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인지도에서 송도관에 뒤처졌기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강유류의 입지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합에서 승리한다면 강유류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시합을 앞둔 미야기 초준은 당연히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학교 트랙을 뛰고 있던 다부진 체격의 학생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을 느낀 미야기 초준은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복싱을 하던 조선 출신의 유학생 조영주였습니다. 당시 와세대 대학 체육학부에는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조영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영주를 눈여겨본 미야기 초준은 결국 조영주를 설득해 강유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영주는 송도관을 상대로 한 시합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때 거의 혼자 힘으로 송도관 선수들을 다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송도관뿐 아니라 강유류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시합에서 패한 송도관은 진짜 치고박는 건 무도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더욱 실전보다는
심신수련 위주의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에 강유리는 실전을 위한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 후 조용준은 함께 복싱을 하던 조선인 후배 한 명을 미야기 초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바로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인 최배달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술이 주먹 구구식으로 전수됐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거나 퇴색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일본에서 무술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무술이 유도와 가라테였습니다. 유도가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는 그래플링 무술이라며 가라테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에다 미치오와 최배달, 그리고 그레이시 가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도와 가라테가 일본뿐 아니라 세계 종합 격투기 역사에까지 큰 영향을 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인물은 마에다 미치오입니다. 1895년 18살의 청년이었던 마에다 미치오가 가노 지고러가 운영하던 강도관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강도관 유도는 전국 유술대회에서 우승하고 일본 무도계의 주류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마에다 미치오는 강도관 4대 천왕 중 한 명이었던 토미타 치네지로 밑에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토미타 치네지로는 사이고 시로 같은 다른 4대 천왕에 비해 유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마에다 미치오에게는 이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마에다 미치오는 164cm의 단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에다는 승단 심사에서 무려 12명을 상대로 연속 대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에다는 단 1패를 한 걸 제외하고는 모든 대련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마에다 미치오는 강도관 4대 천왕의 뒤를 이을 인재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903년 미국에서는 약간의 유도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강도관 4대 천왕 중 또 다른 인물이었던 야마시타 요시츠구가 미국의 유도 사범으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야마시타는 그곳에서 많은 미국인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중에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유도 시범에 감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야마시타에게 부탁해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유도가 큰 호응을 얻자 미국 주재 일본 공사관은 강도관에 연락해 더 많은 유도 사범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강도관은 마에다 미치오와 함께 그의 스승이었던 토미타 치네지로를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후 마에다 미치오는 전 세계를 떠돌게 되지만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1905년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유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초반에 이들의 시범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이곳에서 마에다는 미식축구 선수를 쓰러뜨렸고 토미타 치네지로도 체조 코치를 쓰러뜨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다음 목적지인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사관생도와 대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합에서는 마에다 미치오가 상대방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시합에서는 그의 스승 토미타가 팁톤이라는 미식축구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토미타는 그보다 훨씬 덩치가 컸던 팁톤에게 패하면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시범을 취재했던 뉴욕타임스는 이날 경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미타 교수는 함께 온 그의 조교를 고무공처럼 이리저리 던져댔다. 그런 다음 그는 생도 중에서 그와 싸울 자가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러자 건장한 체격의 미식축구 선수 팁톤이 매트에 올라갔고 곧바로 유도 사범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팁톤은 깡마른 일본인을 3번이나 넘어뜨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생도인 데일리도 토미타 교수를 쓰러뜨렸다. 원래 웨스트포인트는 유도 사범을 초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미타가 생도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이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아무리 체급 차이가 컸다고 해도 유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대신에 레슬링 코치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토미타뿐 아니라 마에다 미초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마에다는 자신들 때문에 유도의 위상에 금이 간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에다는 스승과 함께 일본에 돌아가는 대신에 홀로 미국에 남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도의 강함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일명 스트리트 파이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에다는 자신의 무술을 유도가 아닌
유술이라는 의미인 주짓수로 소개했습니다. 주짓수는 이후에 주짓수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됩니다. 굳이 유도가 아닌 유술로 소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강도간에서 돈 내기 싸움을 금지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에다는 돈 내기 싸움을 자주 했었는데, 만약 유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강도간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에다는 또 유도 기술보다는 좀 더 실전에서 먹힐 만한 유술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강도간에서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명상을 입힐 만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도는 이미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스포츠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쿠바, 그리고 스페인과 멕시코 등을 방문하면서 전 세계 격투가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떤 기록에선 마에다 미치오가 일생 동안 무려 2000번을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기 힘든 주장입니다. 또 그가 싸웠던 독특한 방식이 야사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화된 격투기 룰이나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에다는 종종 가장 실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결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를 미치오 스타일 스파링이라 불렀는데, 한 지역을 정해놓고 24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졸고 있을 때 상대방을 기습하는 게 허용됐습니다. 마에다가 싸운 상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부처보이라는 유명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부처보이는 마에다보다 훨씬 덩치가 컸지만 치열한 결투 끝에 마에다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에다에 대한 많은 부분이 과장됐고, 특히 일본에서는 초인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수많은 경기에서 승리한 싸움의 고수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주짓수의 위력을 보여준 마에다 미치오는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1915년 남아메리카 순방을 마친 마에다는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격투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흑인들 사이에서는 카포에라라는 전통 무술이 탄생했었는데, 카포에라는 특히 화려한 회전 발차기가 유명합니다. 훗날 종합 격투기의 모태가 되는 발리투도가 생겨난 곳도 브라질이었습니다. 발리투도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무규칙으로 진행되는 격투기였습니다. 격투기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브라질에서 마에다 미치오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을 돌아다니면서 주짓수 시범을 보였고, 자기보다 훨씬 큰 카포에라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마에다는 그곳에서 가스타우 그레이시라는 브라질 유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에다는 가스타우 그레이시의 14살 아들인 카를로스를 지도하게 되는데, 카를로스는 자기가 배운 기술을 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 5형제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인물은 카를로스가 아닌 막내 엘리오 그레이시였습니다. 엘리오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주짓수를 연마하고부터는 브라질의 무술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플링 무술의 최강으로 평가받는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시작이었습니다. 1923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무술계의 또 다른 거장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최배달이었습니다. 최배달의 본명은 최영희이지만 여기서는 더 친숙한 이름인 최배달이라 부르겠습니다. 최배달의 일본 이름은 오야마 마스타츠였는데, 마스타츠는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인 배달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에다 미초와 마찬가지로 최배달의 이야기에도 얼마간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홍의 아들로 태어난 최배달은 사고 뭉치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는 잠시 만주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최배달은 이상지라는 어떤 중국인으로부터 중국 권법을 전수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그가 처음 접한 격투기는 복싱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유년기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와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일럿이 꿈이었던 최배달은 항공기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처음 가라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4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학도병으로 차출됩니다. 이때 그는 많은 동료들을 가미카세 자살 공격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배달의 차례가 돌아오기 직전에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최배달의 행적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립니다. 야쿠자와 연루됐다는 말이 있고, 행패를 부리는 미군을 쫓아다니면서 혼내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무술 수련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는 다양한 무술을 수련했지만 그 중에서 주로 가라테를 수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나코시 기치네 송도관 가라테를 수련하다가 나중에는 강유류 가라테까지 배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 그는 와세대 대학 체육과에 입학했는데 여기서 만난 조영주를 통해 강유류 가라테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배달의 일대기에는 조영주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배달이 조영주에 특별히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의 제1항구인들 사이에서는 이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는 친북 성향의 조총련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조총련에 대항하는 민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최배달은 조영주를 통해 민단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최배달은 이 세력 다툼에 깊이 관여했고 실제로 실력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배달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는 입산수도를 시작했습니다. 최배달의 일대기에선 그가 입산수도를 한 이유가 미군을 폭행한 일로 지명수배를 받아 몸을 숨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미군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을 폭행했었는데 결국 꼬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배달이 몸을 숨긴 진짜 이유는 조총련과의 갈등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배달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가 큰 사고를 쳤고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산으로 몸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후 조영주에 대해 언급하는 걸 조심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최배달은 산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때가 1946년이었습니다. 수련을 통해 최배달은 나날이 강해졌지만 세상과 떨어진 외로움 때문에 수련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한쪽 눈썹을 밀면서까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대략 14개월이 흘렀을 때 교토에서 최초로 전일본 공수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최배달은 공수도 대회에 참여했고 결국에는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배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최배달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로 했던 3년을 채우고 나서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련을 마친 최배달은 전혀 다른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하사한 지 얼마 안 돼 그는 소를 상대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처음엔 소의 힘에 압도됐지만 거듭된 시도 끝에 소를 제압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손으로 쳐서 뿔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최배달이 소를 제압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나 증언으로 봤을 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최배달은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라테기에서는 그를 이단시했습니다. 당시 가라테 시합에서는 상대방을 때리는 걸 금지해서 타격을 가기 직전에 동작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을 순돔의 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전성을 중시했던 최배달은 직접 타격을 가하는 풀 컨택트 방식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1952년 최배달은 우연한 기회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그레이트 토고라는 프로레슬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계 프로레슬러로 전쟁 직후 미국에 팽배했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주로 악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팀을 이룰 사람을 모집했었는데 최배달이 여기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최배달은 유도인 출신인 엔도 고키치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이트 토고와 합류했습니다. 이 셋은 토고 브라더스라는 태그팀을 결성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프로레슬러로서 최배달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배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맨손으로 격파 시범을 보이면서 가라테의 위용을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에다 미치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자들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최배달이 상대했다고 알려진 이들 중에는 브라질의 칼잡이, 홍콩의 무술인, 프랑스의 사바트 고수, 그리고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이 뒤섞여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일대기를 그린 공수도 바보 일대가 대히트를 치면서 최배달은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최배달은 실전성이 강조된 자신만의 가라테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이 극진 가라테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레이시 가문의 막내 엘리오 그레이시가 브라질의 격투계를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시 주짓수는 일본의 무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엘리오 그레이시는 기술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고유의 무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브라질에서는 격투기가 활성화됐었고 다른 종류의 무술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엘리오 그레이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복싱과 레슬링, 그리고 유도 선수를 차례차례 물리쳤습니다. 초반에 엘리오는 주로 수비 위주의 경기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했다가 마지막에 기술을 걸어 기권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엘리오는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상대를 물리쳤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짓수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오 그레이시의 활약상은 일본의 유도 고수 기무라 마사히코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1951년, 당시 유도 최강자로 알려져 있던 기무라 마사히코가 브라질을 방문하자 엘리오 그레이시가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흔쾌히 도전에 응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과 동행한 가토와 대결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가토 또한 뛰어난 유도 선수여서 엘리오 그레이시 정도는 가토 선에서 정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엘리오 그레이시의 승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6분 만에 엘리오 그레이시가 초크 기술을 걸어 가토를 기절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무라 마사히코는 엘리오의 도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무라와 엘리오는 키는 비슷했지만 체중은 기무라가 훨씬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승리를 낙관한 기무라는 3분 안에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시합이 있던 날 무려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들었고 브라질 대통령까지 이 경기를 직관했다고 합니다. 시합은 시종일관 기무라의 우세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엘리오는 빈틈을 주지 않았고 경기는 기무라가 예상했던 3분이 훨씬 지나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역시 기무라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13분 만에 기무라 마사히코는 팔 비틀기 기술을 시전하면서 엘리오 그레이시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훗날 기무라 락으로 불리게 될 이 기술로 엘리오의 팔이 두 군데나 부러졌지만 엘리오는 여전히 기권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그레이시 측에서 타워를 던졌고 결국 기무라 마사히코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오 그레이시도 실익을 챙겼습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그의 포기할 줄 모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로 주짓수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레이시 가문 체육관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레이시 가문의 후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주짓수의 위력을 알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UFC가 탄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엘리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기무라 마사히코 또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기무라의 인기를 능가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역도산이었습니다. 역도산의 본명은 김신락으로 최배달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사였던 역도산은 먼저 씨름 선수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를 눈여겨본 일본인에게 스카웃돼서 스모 선수로 전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스모 선수로도 꽤 유명했지만 어떤 이유로 스모를 그만뒀고 이후 우연한 기회로 프로레슬링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그는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의 보급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성이 있었던 역도사는 직접 경기를 뛰면서 레슬링 인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역도사는 인성 논란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제자들한테도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이후 프로레슬링계의 전설이 되는 안토니오 이노키와 자이언트 바바 그리고 기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이언트 바바가 왜 정수리를 때리면 안 되는지를 묻자 역도사는 갑자기 그를 실컷 두들겨 패고는 바보야 그러면 상대가 죽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바바는 기밀이나 안토니오 이노키에 비해서는 그나마 훨씬 덜 맞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도사는 앞에서 언급한 기무라 마사히코와 1대1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무라 마사히코는 유도 최강자로 이름을 떨쳤지만 유도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무라는 역도산과 손을 잡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프로레슬링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기무라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무라는 역도산의 태그팀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점차 역도산의 들러리 역할로 밀려났고 이에 기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기무라가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역도산과 기무라 간의 1대1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물론 프로레슬링에는 각본이 존재했고 사전에 이 둘은 무승부로 시합을 끝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무라 입장에서는 구겨진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비기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12월 22일 기무라의 역도사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시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역도사는 비기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기무라를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역도사는 기무라가 먼저 급소를 가격해 격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기무라는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했고 계속된 폭행으로 큰 부상까지 입게 됩니다. 그렇게 유도 영웅 기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각본이 있다는 걸 몰랐던 관중들은 역도산이 실력으로 기무라에 승리한 거라 생각했지만 경기의 내막을 알고 있었던 관계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기무라와 함께 유도를 수련한 적이 있었던 최배달은 역도산에 대결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도산이 최배달을 애써 무시하자 최배달은 한동안 역도산을 쫓아다니면서 싸울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쇼와의 간류지마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3년 최배달이 창시한 극진 가라테의 사범이었던 쿠로사와 켄지가 그의 두 제자들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태국의 무에타이가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싸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을 통해 킥복싱이 탄생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일본은 한국 전쟁의 특수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TV 수상기의 보급률이 높아져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볼거리에 대한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볼거리 중에서 최고의 볼거리는 역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TV 보급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역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도산 경기를 보기 위해 TV를 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슬링이나 복싱만으로는 질리기 마련이어서 사람들은 보다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중의 욕구를 감지한 사람이 노구치 오사무였습니다. 그는 원래 복싱 프로모터 출신으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태국의 무에타이가 실전에서 엄청 강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에타이는 흔히 태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무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배우는 호신술이었던 무에타이는 태국 왕실의 비호 아래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건너온 복싱과 결합하면서 뛰어난 실전성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무에타이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싸워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구치 오사무는 만약 일본의 무술인과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를 싸움 붙인다면 큰 돈을 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구치가 찾아간 인물이 바로 최배달이었습니다. 최배달은 일본인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무에타이 선수와 스파링 경험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배달을 만난 노구치는 자신이 태국 무에타이 측을 설득해 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할 테니 이들과 싸울 극진 가라테 선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극진 가라테라면 이런 요청에 응할 리 없었겠지만 당시 극진 가라테는 이제 막 생겨난 신생 단체로 그들의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야 했습니다. 결국 극진 가라테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 생각한 최배달은 노구치 오사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가라테와 무에타이 간의 이종 격투기 경기가 성사됐습니다. 이때가 1963년이었습니다. 최배달은 경기를 위해 본관의 사범이었던 쿠로사와 켄지를 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쿠로사와 켄지의 인솔하에 나카무라 타다시와 오자와 노부르라는 젊은 극진 가라테 강자 2명이 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은 무에타이의 성지로 알려진 룸피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나카무라 타다시와 오자와 노부르가 각각 무에타이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2대2 경기로는 동점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의 경기를 추가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사범이었던 쿠로사와 켄지가 예정에도 없던 시합을 뛰게 됩니다. 하지만 극진 가라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쿠로사와 켄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나카무라 타다시와 오자와 노부르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리를 낙관했던 쿠로사와 켄지는 무에타이 선수의 팔꿈치 공격을 받아 패배를 당했습니다. 시합은 2대1로 극진 가라테 측의 승리였지만 쿠로사와 켄지는 이날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에타이를 몸소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그 위력이 엄청났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까지 생중계된 이 이벤트는 완전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66년 태국에서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노구치 오사무는 리얼 2종 격투기를 표방한 격투기 이벤트를 열게 되는데 이 대회 이름이 킥복싱이었습니다.
지금은 킥복싱하며 스포츠 종목을 떠올리지만 그 이름은 바로 이 대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킥복싱 대회는 60, 70년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결국에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킥복싱이 자리 잡게 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라테와 무에타이 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유일하게 패했던 쿠로사와 켄지는 일본으로 돌아와 사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 이후에 무에타이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69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쿠로사와 켄지는 극진 가라테를 떠나 킥복싱 체육관인 메지로짐을 설립하게 됩니다. 메지로짐은 설립과 동시에 무에타이의 본토인 태국으로 가서 무에타이계를 평정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지로짐에서는 연중 무휴로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메지로짐을 설립한 지 9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쿠로사와 켄지의 제자였던 후지와라 토시오가 태국으로 건너가 무에타이 챔피언이 된 것이었습니다. 태국 무에타이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챔피언이었습니다. 쿠로사와 켄지와 메지로짐은 단지 대회 이름이었던 킥복싱이 이후 정식 스포츠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극진 가라테와 킥복싱을 접한 외국인들이 네덜란드에 지부를 설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K1의 전설이 되는 피터 하츠, 어네스트 후스트, 미르코 크로캅, 레미 보냐스키, 그리고 세미 슐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K1뿐 아니라 프라이드와 UFC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그레이시 가문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엘리오 그레이시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짓수를 배웠습니다. 1978년 엘리오 그레이시의 맏아들이었던 호리온 그레이시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고에 매트를 깔아서 주짓수 도장을 차렸습니다. 도장은 큰 인기를 끌었고 얼마 후 그의 동생 힉슨 그레이시와 호이스 그레이시까지 도장에 합류하게 됩니다. 주짓수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하자 주변의 많은 무술 고수들이 그에게 도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시 형제들은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짓수 기술을 앞서 매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들은 격투 영상을 그레이시 인 액션이란 이름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는데 이 비디오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 사업가 출신인 아트 데이비가 호리온 그레이시를 찾아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레이시 인 액션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무술을 구사하는 선수들끼리 싸우는 2종 격투기 대회를 창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짓수를 더 널리 홍보하고 싶었던 호리온 그레이시는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UFC가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UFC에 출전하게 되는 선수들이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연간의 격투기 경험이 있는 프로 선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시 가문이 주짓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레이시 형제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인물은 힉슨 그레이시였습니다. 그는 브라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단연간의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레이시 가문을 대표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리온 그레이시는 의외로 힉슨이 아닌 호이스를 그레이시 가문의 대표로 지명했습니다. 근육질의 힉슨과는 다르게 호이스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만약 체구가 작은 호이스가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주짓수의 우수성이 더 부각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1993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첫 번째 UFC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각기 다른 무술을 대표하는 8명의 선수가 5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놓고 싸우는 터너먼트식 경기였습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첫 번째 경기에서 복싱 선수인 아트 지머슨을 상대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지머슨은 왼손에만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호이스는 지머슨을 넘어뜨려 마운트 자세를 취했고 이에 당황한 지머슨은 빠르게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손쉽게 승리한 호이스의 다음 상대는 레슬러 켄 샴락이었습니다. 켄 샴락은 아트 지머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종합 격투기 대회인 판크라스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레슬러답게 그래플링 기술에도 능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두 선수는 서로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호이스 그레이시가 상위 포지션을 차지했고 조르기 기술을 시도해 켄 샴락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주짓수 기술이 생소해서 그런 자세로 경기가 끝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해 초크 기술을 푼 호이스는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켄 샴락이 양심적으로 심판에게 항복을 인정하면서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승전에 진출하는 호이스는
사바트 세계 챔피언이 제라드 고르도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르도 역시 호이스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호이스는 경기가 시작된 지 1분 44초 만에 고르도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고르도가 탭을 했는데도 호이스는 초크를 풀지 않았습니다. 고르도가 경기 중에 호이스의 귀를 깨물었었는데 이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이 개입해서 호이스의 초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이후에도 여러 번 UFC 챔피언에 오르면서 주짓수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UFC 또한 흥행에 성공하면서 오늘날 명실을 상부한 세계 최고의 종합 격투기 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프로레슬링이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타카다 노부이코는 태양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타카다 노부이코는 실전 레슬링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가 역도상과 안토니오 이노키 이후에 최강의 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나리오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레이시 가문이 주짓수를 앞세워 UFC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타카다 노부이코를 쫓아다니면서 그레이시 가문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힉슨 그레이시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당시 힉슨 그레이시가 400전 전승을 거뒀다는 소문은 일본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타카다 노부이코 자신도 그런 힉슨 그레이시와 붙으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적당히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직답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노부이코의 제자인 안조 요지가 기자까지 대동해서 미국에 있는 힉슨 그레이시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타카다 노부이코가 지구 최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는 힉슨 정도는 자기가 가볍게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장 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장에 도착했을 때는 힉슨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안조는 힉슨을 기다리면서 도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힉슨이 나타나 안조의 결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투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되고 그 대신 도장 앞에서 스파링 전후 사진을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조는 힉슨의 제안대로 먼저 사진을 찍고 도장에 들어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힉슨의 실력이라면 상처 없이 서브미션 기술로 간단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힉슨이 일부러 마운트 포지션에서 안조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레이시 가문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애프터샷이 완성됐습니다. 타카다 노부이코는 미국에서 돌아온 제자를 추궁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원치 않은 명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자가 당하고도 그대로 있는다면 타카다 노부이코의 명성에 금이 갈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1997년 노부이코는 힉슨 그레이시를 초청해 시합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노부이코는 힉슨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노부이코는 1라운드에서 2분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이름이 바로 프라이드였습니다. 비록 일본 영웅의 패배로 끝난 경기였지만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프라이드는 이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다라이 실바, 효도르, 그리고 안토니오 노게이라 등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프라이드는 한때 UFC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쿠자와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UFC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무술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